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현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지난 5일에 사실 22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개원식이란 건 새 국회가 문을 연다는 의미고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해서 어쨌든 국회에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기 마련인데 이 부분도 원래는 좀 예정이 돼 있었죠. 말씀 주신 대로 5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뭐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이제 출석을 좀 만류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낙에 지금 여야가 강대강으로도 치닫고 있고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멀어진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한 단면을 이 국회 개원식의 무기한 사실상 연기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개원식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고 있는 전국 상황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네, 누구의 말일지 짐작이 가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생 회복 대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는데요. 사실상 뭐 당대표 출마가 아니라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출정식 같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랬죠. 왜냐하면 뭐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당권을 좀 그러니까 당원 권한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건 이제 당 대표에 이제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지는 이게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어디겠는데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단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먹사니즘이라는 표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념에 천착돼서 좌우를 가릴 것이 아니라 정말 실리를 선택해야 된다. 먹사니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번 출사표가 단순히 당대표를 2번 하겠다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가는, 그러니까 대선 가도로 가는 그 스케줄상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출사표에서는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플랜 그리고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좀 견지해야 될 방향성의 방점이 좀 더 찍혔던 것 같고요. 또 이 메시지를 내는 데 있어서 하나 눈에 띈 것은 좀 보이지 않는 메시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지금 얼어붙은 정국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실정에 대한 언급도 사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가급적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이제 차기 지도자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실정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 어떤 판단이 끝나지 않았냐는 그 전제를 좀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뭐 이재명 대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를 하겠다, 도전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뭐 이야기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본인도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말리는 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당대표에 결국 출마하게 된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아마 본인이 이번에 그 양산 지역에서
국민 선택을 받지 못했죠. 이제 총선에선 좀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중앙 정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차기 본인의 정치적 플랜을 가져갔을 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어쨌든 그런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민주당 사정이 좀 밝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김두관 의원은 과거에 리틀 노무현이라고 불렸던 네. 때가 있었어요. 이른바 친노. 그래서 친노에서 이어지는 친문계와 좀 교류가 있고 그 관련한 정치적 지분이 있다. 그리고 김해라는 좀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지역에서 터잡고 계속해서 정치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다라고 해서 지칭되는 여러 재판들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고 10월에 한 2건 정도 나온 선고가 예정돼 있다라고 네. 보니까 그때 대안으로서 내가 만약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대안으로 지도자로 좀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사실 이 출마 기자회견을 어디서 하느냐도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그 노무현의 맞습니다. 그 뒤를 좀 잇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행복도시 뭐 이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 분권이 굉장히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과업으로 생각했던 숙제였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김두관 의원도 군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칭할 때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DJ와 노무현의 정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네.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정신의 계승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출사표를 던질 때도 김두관 의원의 지금까지의 스탠스가 어땠냐면 이재명 대표와 대권가도에서는 경쟁자였어요. 네. 그렇지만 나를 세워서 각을 세우거나 공격 수위를 높이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좀 보완제 역할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상당히 날이 서 있었어요. 이번에 출사표에는 전체주의다, 뭐 일당 독재다라는 취지의 이제 언급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일국 체제를 내가 저지하러 이번에 나오게 됐다라는 이야기여서 아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좀 각을 세우는 그런 선명성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적자라는 주장을 계속 강조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그 어제 김지수 그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또 당대표에 도전 선언을 하면서 3파전으로 이뤄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 민주당의 이번 전대에 대해서 좀 뭐 개파 간 대결을 좀 뭐 관전 포인트로 꼽아야 할지 어떤 점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뭐 개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른바 뭐 친문 진영이 있다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친이계 아니면 뭐 비명, 반명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네. 이번 총선을 좀 거쳐오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공식적으로 굉장히 반명의 기치를 드는 그런 정치인들은 좀 최소한 많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파 갈등으로 막 크게 비화되거나 이른바 친문이 또 조직력을 뭐 가동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날을 세운다거나 이러기에는 일단 수적 열세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이 뭐 친문 진영이 아주 상징적인 정치인은 또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친문 진영에서는 뭐 김경수 지사랄지 뭐 좌장으로 이렇게 거론이 되는 정치인들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후원 세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식은 있겠지만 이게 개파 갈등으로까지 비화할지 왜냐하면 정말 누구 노선이 굉장히 격렬하게 뭐 대립한다라고 하려면 세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야 될 텐데요. 네네.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사실상 추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직전까지 네네. 나올 정도로 3파전이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지만 좀 아무래도 대세 그리고 연임 이런 건 굳어지는 사실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어서 네. 이 관전 포인트가 개파 갈등보다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몇 %의 이 득표를 할 것인지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는 77.77%를 득표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종전보다 떨어질 것인지 오히려 높아질 것인지 이것이 더 좀 주목받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과연 이전보다 이제 득표율이 더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 그 부분이 더 핵심 관전 포인트일 것 같다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코박콩 같은 아부꾼. 네,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는 멘트 같은데요. 누구일까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연일 맹공 중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상대를 좀 이번엔 바꾼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좀 바쁜 홍준표 시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유승민 의원과는 어떻게 좀 설전을 벌이게 된 건가요?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줄곳에서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하면서 네. 비유적으로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네. 뜬금없이 이제 그 한동훈 후보를 네. 얘기하면서 유승민 네. 전 의원을 그렇죠. 네. 이게 소환을 한 건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이 극복하지 못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프레임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있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복지와 관련된 정책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사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굉장히 화가 나서 이 배신자를 심판해달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대표가 당내에서 원내대표까지 역임하고 뭐 국방위원장도 하고 선수가 상당히 다선인 의원이었는데 당원들한테 특히 내부의 인사들한테 배신자라는 그 꼬리표가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정조준했다를 넘어서서 사실상 직격하고 저격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전당대회 출마할 때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에도 도전하려고 했을 때마다 번번이 막혔거든요. 오히려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유승민이란 정치인은 뭐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괜찮지라는 응답률이 좀 높은데 네네. 당원들한테 하면 굉장히 차갑단 말이에요. 그 지표가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론과 당원 사이에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격차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런 상황을 짚으면서 아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과도 엄청 이제 갈등 문제를 둘러싸고 또 막 여러 이야기가 나오니까 배신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 유승민 전 의원을 소환을 하니 유승민 전 의원도 아마 굉장히 불쾌했겠죠. 그래서 사진 2장을 공개를 합니다. 이거는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아주 90도로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예의를 갖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나친 저자세로 인사를 하는 그런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사진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과한 측면 아니냐. 검찰로는 또 본인이 선배인 측면도 있고 물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런 태도 코박콩이다. 코를 박고 인사하는 홍준표다. 이런 부분을 부각을 하면서 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이중적인 입장을 견지했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호를 하지만 언제 또 뒤에 칼을 꽂을지 모른다. 이런 취지의 네.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여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홍이 여러 전선으로 좀 갈리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그 보수 정치인들에게는 좀 트라우마 같은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사실상 서로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과연 이게 좀 적절한가 싶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긴 한데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하면서 배신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랑 정치적 상황이 비슷한가? 네.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여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졌어도 정말 TK의 맹주로서 흔들리지 않는 아주 확고한 지지층을 이제 탄핵 국면에서도 네네. 가져갔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면 그때는 대통령의 속된 말로 말발이 먹히던 때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여론도 사실상은 꼬리를 내리는 걸로 국면이 또 해소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직격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높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아주 탄탄하다는 인식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향수 이런 부분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이 상당히 확고했는데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고향도 어쨌든 TK, PK 지역이라기보다 이제 충청권이라고 네네.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고 자란 건 서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양상이 좀 다르다. 그리고 배신자라는 말을 했을 때 소구력이
유승민 전 의원 당시에는 상당히 있었던 거죠. 네네.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안 세력으로 뭔가 이 보수 지지층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기대감이 잦아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당시의 정치적 풍경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 프레임에 한동훈 후보가 별다른 뭐 타격이라든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대세로는 이미 굳어졌다. 당원들도 한동훈 전 장관이 대통령의 대체제로 역할을 해줄 거란 기대감이 상당히 물밑에서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측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당원 분포를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의힘 지지자들보다 당원들은 책임 당원들은 조금 더 오른편에 있고 대통령을 엄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비교적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대2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구도 속에서 PK, TK 지역의 당원들이 40%를 넘거든요. 네. 결집력도 높다라고 하고 그럼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배신자라는 이야기가 자당의 경쟁 후보들한테 나오는 상황에서 또 선뜻 한동훈 전 위원장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 전당대회가 상당히 어떻게 전개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 전당대회 관련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목마른 사람의 바닷물 먹이는 것,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네, 국회 기재위 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에게 바닷물을 먹이는 잘못된 경제 심폐소생술이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뭐 이날 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뭐 맞춤형 지원이 좀 더 바람직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바다에 빠졌을 때는 막 탈수 현상이 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사방이 물이잖아요. 그럼 그 물을 마셔도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물은 물이지만 이게 섭취가 됐을 때 몸이 더 그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박대출 의원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25만 원 이게 최소 25만 원 이상을 1인당 지급하자라는 건데요. 선별이 아니라 일단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자는 건데 이거는 급히 물을 주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치명타를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맞춤형 지원이 조금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지금 세수 결손이 굉장히 좀 큽니다. 네. 지난해에 이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56조를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기사도 챙겨봤더니 지난해와 대비해서 세수 결손이 그 같은 기간 20조 원인가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나라 국간이 점점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 없이 일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 그리고 이 현금성으로 이 배포가 되게 되면 지급이 되면 물가가 또 고공행진으로 갈 그런 요인이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세수 결손이 계속해서 나는 거. 왜냐하면 이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세출을 상당히 줄였어요. 그러면 나라 국가는 최소한 더 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 지표가 보여줍니다. 그거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예 이게 선순환이 되지 않아서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쨌든 시장의 윤활유 성격으로 돈을 이제 지급을 하자. 근데 이게 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지역 화폐로 소상공인들이 있는 이제 시장이나 아주 소규모 점포 등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을 둬서 지급을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맞서고 있고 민주당은 이게 총선에 사실상의 제1공약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상당히 강했지만 조금 이제 변화 기류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약간 스탠스가 좀 달라진 네. 것 같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일단은 뭐 선별적, 뭐 차등 지원에 대해서도 협의 용의가 있다 이렇게 기존보다는 조금 완화된 입장을 네. 보였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에서 한치도 굽히지 않으면 사실 협의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정이 현재
일괄 지급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만 원이란 금액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건 코로나 때도 선별 지급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것도 민주당으로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좀 중간에서 협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현재 논의 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이 좀 7월 국회에서 좀 뭐 처리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일괄 지원으로 1인당 25만 원 이상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만 지연되고 일단 적시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어서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는 좀 중간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문자 논란의 국민의힘 극심한 내홍, 전대 향방은입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국민의힘 4명의 후보들이 비방과 공방하는 그 수위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23일이니까 네. 이제 한 2주도 채 남지 그렇죠. 않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그 4명의 후보가 한 자리에 네. 모여서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또 이제 두 번째 첫 TV 토론회를 할 예정인데 첫 TV 토론회에서 굉장히 이제 신경전이 좀 치열했는데 어떤 장면을 좀 가장 인상적으로 봤을지 궁금합니다. 저는요 대단히 네. 집요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을 향해서 네. 아니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공천하는 과정 중에 가족이랑 친척이랑 네네. 논의했다라는 거 사과해라. 계속 네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사과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정책 대결하자. 민생이 어려우니까 네네.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몰아세웁니다. 사과를 할 기회를 내가 지금 드리는 거다. 뭐 이런 네.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까지 원희룡 전 장관이 네. 이제 장외에서 보여줬던 태도는 상당히 격앙돼 있어 보였었거든요. 근데 네. 정작 이 토론회에서는 정책 토론하자 뭐 이러면서 네. 아주 민감한 이슈는 좀 피해 나가기도 하고 약간 저자세로 나가기도 해서 뭐 오늘도 이 원희룡 캠프의 대변인 이제 방송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되게 이제 화력이 좀 네. 못 미치는 거 아니냐, 파이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뭐 자평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좀 각인이 됐고 원희룡 전 장관의 어쨌든 그 화력이 줄어든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TV 토론회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그 약간 이제 전투력이 조금 이제 약해진 느낌을 보이다가 또 나와서 또 인터뷰를 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모습을 네. 좀 보여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다중인격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그 뭐 투트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식적인 것과 아니면 인터뷰 상에서의 모습을 좀 다르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근데 그런 전략이 있다면 아마 캠프 내에서 전략회의를 할 때 폐기될 전략인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장외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국무위원도 하고 다선 의원의 제주지사까지 했으면 많은 가동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좀 품을 넓게 가져가는 모습을 당원들 그리고 뭐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좀 옳은 전략일 것 같고, 다만 지금 나는 대통령을 엄호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각을 세워서 남은 3년 임기 동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토론회에서 맞붙었을 때 보여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일 네.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반대로 보이니까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이제 뒤에서는 네. 말을 한다라는 인상도 또 그런 받을 수 이미지를 좀. 예. 그래서 이번 그 TV 토론과 관련해서 여러 평가를 하시는 분들 방송이나 뭐 이런 평가 기사 내용들을 챙겨봤을 때는 원희룡 전 장관이 조금 아쉽다 이런 평가가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첫 번째 TV 토론회에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 문자와 관련된 이제 논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한동훈 후보가 이 문자를 받고 일십을 했다, 읽고도 이제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 문자 5통의
문장의 이제 원본이 모두 공개가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주장들이 계속 네.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자 논란의 핵심이라든지 본질 뭐에 있다고 보시나요? 총선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이었죠.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네. 정말 여사의 사과를 본인이 아주 진정성 있게 추구했느냐, 건의했느냐가 저는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토론회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으면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네. 총선의 국면이 달라졌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사실상 첫 질문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모든 후보가 오를 들었어요. 그만큼 최대 정치적인 변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의 일부분만 재가공된 채로 처음엔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사과 메시지 아니었다. 사과를 오히려 하지 않겠다는 약간 네네. 변명을 늘어놓는 메시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5개가 그대로 공개가 됐죠. 네.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해석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는 사과를 하겠다는 걸로 보여요. 네네. 그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이른바 일십했는가, 읽고 왜 그냥 간과했는가, 왜 네. 무시했는가와 관련해서는 그 전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 당시의 발언, 태도를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여러 경로로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걸 자기가 확인을 했고 본인은 공적 통로를 통해서 오히려 사과를 요구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문자는 1월 중순경부터 말일경까지 일단 주고받은 겁니다. 5개가. 근데 딱 그 당시에 1월 25일 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국민 눈높이 이야기했다가 대통령과 상당히 좀 갈등을 겪었어요. 한 기자가 1월 25일에 묻습니다. 혹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사과하겠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라는 취지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정확하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언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요? 라고 반문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정치적 스탠스가 총선 내내 사실 그대로 이어졌던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물밑에서 사과를 하라고 요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한 통신사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요청했던 기사를 썼습니다. 그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했어요. 네네. 정정보도 청구하면서요. 그래서 과연 정말 사과를 요구했을까? 왜냐하면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정무 판단이 과연 맞는가? 믿고 당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 공방을 넘어서서 이렇게 이제 정무의 능력에 대한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사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다. 다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뭐 이 문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완전 진실 게임처럼 되고 네. 있는데요. 일단 5개의 문자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낮은 자세로 사과를 하겠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의 일단 입장은 그 이외에 계속해서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본인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문자의 진정성은 인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취지. 그리고 왜 사적 라인으로 나에게 연락을 했냐, 내가 대답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이 문자가 사실은 올 1월 달에 관련 기사가 이미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슈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7월이고 지난 1월 달에 사적으로 나눈 문자 5통이 왜 이 시점에 나왔고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 어떤 후보한테 유리하고 어떤 후보한테 불리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과연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개를 한 거예요. 네. 1대1로 나눴던 거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공개한 겁니다. 네. 이를테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유출된 거야? 누가 한 거야? 관련해서 너무나 이 관심이 쏟아지니까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했는데 네네. 일부 취재 결과에서 보면은 텔레그램도 카카오톡이랑 비슷하게 구동이 되기 때문에 주고받은 사람 메시지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내 쪽이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겁니다. 네네. 이를테면. 그럼 캡처를 하면 누가 캡처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측의 캡처본이 이제 돌아다닌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공개를 했을 때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누구에게 불리할 것인가. 한동훈 전 장관은 일갈해서 본인은
이 메시지 갖고 있지도 않고 내가 공개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김건희 여사 측에서 네. 지금 보도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 문자가 실제로 오갔던 1월 즈음에 이걸 대통령이 알고 상당히 경로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오늘인가 어젠가 그 보도에 따르면 EXX 어제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뭐 EXX 뭐 이거는 다른 이슈긴 했지만 어쨌든 여사와 관련된 이슈긴 했습니다. 대단히 화가 났다는 거고 이미 신윤 그룹에서는 좀 그 같이 공유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권 3년이 남은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 어쨌든 집권 여당은 이 행정부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 너무 각을 세우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래도 되나라는 의심이 있을 때 여사한테까지 이렇게까지 거리가 멀어졌다. 이런 후보를 과연 선출할 것이냐의 질문을 던진 셈인데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른바 친윤계 내지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아무래도 좀 언론에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동인이 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두고도 이제 만약에 사과를 했다면은 총선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을 거다 이런 식의 또 그 논리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그 총선에서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좀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약간 억울할 것도 같은 게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는 거였다. 이거 아니다. 나한테 보낸 거는 사과했다는 메시지가 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정말. 근데 총선 때 일단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윤허가 있어야만 사과할 사안도 아니에요. 그리고 1월 달에 이 문자 메시지가 오갔잖아요.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신년 대담을 갔습니다. 그때 이 유사한 질문이 나와요. 김건희 여사의 뭐 조그만 파우치란 또 표현을 써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장을 그 앵커가 묻습니다. 그러자 이거는 내 아내가 뭐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적절하지만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 좀 맞습니다. 많이 화제가 됐었죠. 박절하지 못해서. 이 문자 사과를 하겠다고 굉장히 저자세로 이야기는 됐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2월 달에 이거 박절하지 못해서 한 거다. 이거 사과하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게 과연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또 역공을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흘러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정말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의도한 뭔가 다른 후보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 중요하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한동훈 대세론, 이른바 어대한의 기류가 약간 흔들리고는 있지만 완전히 가라앉았다 이런 분위기는 최소한 감지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가나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에 따르면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지표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을 상대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원 명부라는 걸 또 여론조사 기관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과 또 민심은 괴리가 어느 정도 있고 또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 간에도 입장차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이 심상치 않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 전당대회와 당내 선거일 때 아무리 대세가 외부에서 형성됐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돌풍이란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당심에서는 나경원 대표가 이겼었습니다. 그때 전당대회에서도요. 그러니까 일반 민심과 또 당심은 상당히 괴리된 양상을 국민의힘이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내부 경선을 할 때도 김은혜 후보가 당심에선 이기고 민심에선 유승민 당시 후보가 이겼었거든요. 이런 사정을 보면 이게 좀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좀 이제 뭐 그 내홍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 이 국민의힘 전체 당 차원에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런 고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가결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맞습니다. 지금 순방 중인데요. 전자 결제로 제2요구권, 거부권을 또다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국회로 돌려보내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은 정말 세게 반발을 하고 있죠. 이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게 헌법상 분명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이 사실상 당사자 지위에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죠. 이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른바 박정훈 대령이 들었다는 VIP의 경로 이후에 굉장히 좀 사태가 꼬이게 됩니다. 왜 경찰로 이첩된 서류를 국방부가 찾아오고 수사 브리핑이나 이첩 예고를 했던 부분을 막고 이게 좀 물음표가 새겨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계속 거듭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어떤 명분과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육성이나 아니면 국내에 있을 때 메시지로라도 분명히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해외에서 전자결제 형식으로 너무 국민들에게 무성의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단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독소 조항이 사라지지 않은 아주 위헌적인 그리고 위법적인 어떤 특검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그 법률 안보다 훨씬 더 이제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제 최상병의 순직 그 일주기에 맞춰서 이제 좀 속도를 내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뭐 23일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차후에 이제 재의결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좀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재가결 요건은 그러니까 한번 법안이 통과돼서 국회로 이송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15일 안에 이 부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일 때 일단 다시 국회로 돌아온 건데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재의결은 그 시점이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 법에. 어느 때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정치적으로 유리할 때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를테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딱 출사표를 던졌을 때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독소 조항이 있지만 이런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해서 대법원장, 제3자에게 지명권을 준다면 그거는 수용할 않을 도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돕고 있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것도 좀 초기 보도기 때문에 17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좀 비교적 있겠죠. 그러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입장에서는 8표, 왜냐하면 범야권이 192표이기 때문에 재가결 요건인 200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됩니다. 그렇다면 8표의 이탈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쥐게 되면 기류가 종전과의 지도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니냐. 오히려 그때 좀 변화되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으로는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반대는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거부권 행사할 때 8명 이탈표가 아마 안 나오고 다음에 아마 제3자 지명 형식으로 수정안이 나오면 그때 사실 의결될 가능성이 더 높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징성보다는 일단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가보자 이런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좀 구명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녹취가 공개가 돼서 또 이제 좀 파장이 좀 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게 뭐 해병대 수사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인지 통보서에 이제 초동 조사를 해서 피해자 몇 명 그리고 범죄 혐의를 간략하게 적어서 사실 경찰로 이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첩하면 되는데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아니 이런 식으로 처벌하면은 누가 사단장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굉장히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번지는 겁니다. 왜 임성근 전 사단장을 그렇게 구명하려고 했을까? 이른바 임성근 구하기가 무슨 맥락인가? 여러 설들이 나왔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고 했을 때
아무 관련이 없는 이런 안보 라인이 아니라 공직기관 비서관이 막 나서기도 하고 네. 사실 총동원됐다는 인상을 주기에 좀 충분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던 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모 대표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그 맞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좀 이제 맞습니다. 그 공범으로 돼 네. 있고요. 사실상 거의 주범호해라고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이 본인의 처남도 끌어들여서 했거든요. 네. 그때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 관계가 어떠냐는 증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친분 관계가 있는데 뭐 전화번호 정도도 갖고 있지는 않다. 최근에 뭐 연락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공익제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내가 임성근한테 네. VIP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사표 쓰지 말라고 그랬어. 네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뒤를 봐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 해당 사람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왜냐면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를 압수수색했을 때 그 회사에서 이른바 김건희 폴더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1심 재판부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라고는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가 조작범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구명에 본인이 대단히 직접적으로 나서면서 부이 운운하면서 직접 대통령과 소통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허세일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지만 네. 이 퍼즐의 한 조각이 어느 정도 좀 맞춰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경북 경찰청에서 이제 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이제 불송치 결정을 또 내리면서 네. 또 더욱더 이제 좀 이 관련돼서 특검에 대한 그렇죠.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네.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것도 여야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데요. 짚어주신 대로 야당에서는 이것 봐라, 진실규명이 안 되고 있다. 사실 그 정점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고요. 오히려 여당에서는 이것 봐라,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임성근 전 사단장은 송치조차 못할 정도로 혐의가 미약하다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맞서고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서도 낸 메시지를 보면 경찰에서 판단을 이미 내렸는데 이것과 반하는 특검은 오히려 되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성격이 있어서 수용 불가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또 경찰의 판단을 놓고도 여야가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만약에 뭐 제3자 추천 방식을 뭐 받는다든지 이렇게 그 전당대회 이후에는 좀 다시 재의결을 했을 때 통과될 네.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한 표가 나왔습니다. 네네. 안철수 네. 의원이었어요. 본인이 그 입장은 계속 견지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찬성하겠다고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에서 했을 때 주진우 의원이 뭐 이것은 위법하고 독소 조항이 있고 또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과 상당히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네네. 의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마음을 좀 돌렸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반대표를 그렇죠. 행사했죠. 그렇죠. 남아서 반대표를 했죠. 네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었는데요. 네네. 그런데 김재섭 의원도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건 독소 조항이 없으면,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라는 그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였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책임성 있게 오히려 수정안을 그럼 내라, 이런 입장을 당에서는 좀 결이 다른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3자 지명과 관련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네네. 지명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까지 특검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적이 있어요. 특히 초창기 특검이 그랬었습니다. 네네. 근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특검이 공소유지가 되거나 혐의를 입증한 전례가 없다라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변협 추천을 맞습니다. 또 제안을 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민주당의 원안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이런 사안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사법부가 너무 이제 정치 쟁점에 들어온다는 부담도 있고요. 네. 본인들이 사법부니까 어떤 판단이든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명한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는 사건을 대법원이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상호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점도 있고요. 예, 공정성의 의심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안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국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도 인터뷰 내용도 그런 기류가 있어서 아마 대한변협 추천으로 좀 될 것 같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어져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명의 이탈표 정도는 비교적
좀 그 국면에서는 나오기가 쉬워 보입니다. 그때 가서는 좀 달라질 수 네. 있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해서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19일은 사실 이제 앞서 네. 말씀드렸던 그 순직한 최상병의 일주기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국민 청원에 따라서 이렇게 법사위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청원이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지난 정부 때는 오히려 청와대 민원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네네.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국민신문고가 조금 더 많은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지금은 그런 루트가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국회 동의청원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이 동의청원과 관련해서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이건 청원이잖아요.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만 명이 넘는 그 요건이 달하게 되면은 청문 그 소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관련한 상임위는 법사위에 이 소위에서 이걸 들여다보게 되는 건데 국회법에 따르면 관련한 청문회를 열 수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지적하듯이 전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문 절차다 보니까 청문회를 하는 절차다 보니까 증인으로 강제로 대동하거나 뭐 국정조사나 뭐 이런 국감에 준해서 동행명령을 발동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도 이게 관련자들 특히 김건희 여사랑 최은순 그 장모 대통령의 장모를 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좀 낮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탄핵 사유가 뭐 5가지 이렇게 그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네, 이제 법률 전문가들은 이 헌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을 맞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네,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 입법 청원자가 4건 5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탄핵이 뭐 무르익었다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야당의 입장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연료가 뭐 다소 부족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2번의 헌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결정이 있었는데 그때 일관한 그 헌재의 태도는 헌법에는 이제 공무원 일부 그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보장하게 하면서 탄핵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의 일관된 입장은 단순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는 부족하다. 이거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이런 단서를 붙여요. 이게 일반 공무원 탄핵과는 좀 다른 지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지 현 시점에 이거는 아직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법적으로 이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는지 아닌지 여부일 텐데요. 지금 공수처 수사 같은 경우에는 4월과 5월에 김계한 사령관 부르고 유재은 국방법무관인가요? 네네. 그 사람을 부른 이후에 좀 답보 상태로 보여요. 지금 뭐 아까 공익제보자의 문자를 토대로 더 들여다보겠다는 하는데 속도를 많이 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히려 가장 유효한 수단이 특검 아니겠냐라는 게 또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그 청문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정에는 이제 그 증인 또 참고인 명단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독 의결하면서 그 명단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라고 할 수 있는 최은순 씨까지 이 명단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이제 불러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네. 것인지 그것부터가 지금 의심하는 맞습니다. 시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법의 뭐 입법 미비일 수도 있겠지만 이 관련 청문회는 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주 흔히 말하는 인사청문회 그 뒤에 또 도입된 제도라서 청문회를 했던 전례가 드물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입법 공백으로 증인들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청문회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상당히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는 게 좀 희박한데도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는 그 배경은 뭐라고 네. 보시나요? 일단 국회 청원이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136만 명. 이게 청와대 청원과는 좀 달라요. 굉장히 실명 인증을 해야 되고 이 실명은 소위에 또 보고도 됩니다. 좀 엄중함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국회에서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 게 맞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법사위원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 1부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제 법률 상담 전화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을 주시면 좋은데요. 법률 상담 참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또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와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또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연락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